이 한반도 땅에 가난과 고난과 전쟁과 무지와 핍박과 한이 가득 찬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새 밝은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속에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탑을 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가난과 질고에 시달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제는 세계 10대 무역국에 달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돕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흐를 때에 기름진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주 땅이 축복된 땅인데 여기에 생명의 복이 더해져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복이 더해져서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사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불꽃이 예수의 생명이 꺼지지 않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꿈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 31절 읽으십시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큰지 넓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랬죠.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국가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한 가정당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그런 인구 절감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6년생부터 65년생까지인가요? 그걸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베이비붐 시대의 인구가 지금 태어난 자녀들의 인구보다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도 베이비붐 시대에 속하는데 그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65년생이면 한 2년만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70 어떻게 되나요? 2025년이면 60이 되나요? 70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세대가 베이비붐 시대가 그 노년기의 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인구가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야단이에요. 지금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중국도 인구 산하 정책을 썼기 때문에 2명 이상 놓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많이 가해서 지금은 그 문제가 오히려 그 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멜더스라고 하는 인구학자가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우리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고 농업 기술의 혁명이 발전하면서 그런 생각들은 깨뜨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많아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은 충분한데 그것을 골고루 나누는 사람들의 그런 넓은 마음, 골고루 나누는 그런 국가 간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편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제 가만 되돌아보니까 결혼 주례할 경우가 초기보다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주에서도 인구를 출산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결혼 주례하는 분이 결혼 주례해달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애 몇 놓을 거냐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둘 이상 낳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꼭 권고의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은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안목을 좀 넓혀보면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된다. 그리고 근데 또 그 인구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을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은 그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강은 어느 강이라 그래요? 그 강. 그러니까 아주 지칭해서 할 때 그 강이란 말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발생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이 지역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했는데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문명이 있거든요.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까지, 애굽의 지경에까지, 그러니까 중동의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까지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 그 다음에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으로는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르단, 터키,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시리아 지역의 모든 나라를 조공을 받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다.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뭐 이렇게 밀가루하고 가는 밀가루 또 굵은 밀가루 해가지고 소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한 14,000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으로 하면 청와대에 일하는 식구가 왕궁에 일하는 식구가 14,0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용산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4,000명 정도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브레인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것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조직을 가졌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인구 먹는 양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강 건너편을 왕의 모두 다스리고 사방을 둘린 민족의 평화를 이뤘다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평화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북 간에 아주 긴장이 고조돼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들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야, 한국 굉장히 위기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민족,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쪽 나라는 레바논하고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는 소련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러시아의 협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리아는 늘 내분이 일어나요. 레바논과 시리아 내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중간에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 시리아 사람들이 그냥 수많은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무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리아 반란군은 누가 도와줘요? 미국 쪽에서 무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시리아 쪽에서 또 국내에 좀 분란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여차 없이 뭐 거기서 미사일 한 대 쏘면 비행기 몇십 대를 가지고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가 꼼짝을 못합니다. 현재는 자기 나라가 지금 내분 때문에 전쟁 내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좀 공격했다가는 그거 뭐 한 10배 이상을 갚아버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근데 어땠다고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이나 힘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힘을 의지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그래서 참 외교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외교 정책을 쓸 거냐.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위쪽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또 동북쪽으로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남쪽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또 태평양 바다 오른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러 지정학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떻게 그 시대마다 어떻게 외교 정책을 썼냐? 영원히 미국과 우리가 우호 관계 있으리란 법이 없어요.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예? 1950년인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미국의 국무장관이요 정책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 전략은 일본 선이다. 한국을 제어시켜 버렸어요. 그게 국방부 장관이 그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곧 스탈린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탱크 달라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거의 8, 90%가 전 국토가 3개월 안에 파괴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물론 경제적 부흥은 아버지 다윗 때에 강력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우위를 통해 가지고 힘의 확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치잖아요. 조공을 바치니까 평화 민족과 다른 나라 평화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25절이에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 뭐 한자로 말하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 지역은 브엘세바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거기도 광야 지역이잖아요. 브엘세바 밑이 광야 지역입니다. 거기 많이 개발이 됐대요. 브엘세바 남쪽도 많이 개발이 돼서 거기도 지금은 예를 들면은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물을 공급해가지고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을 공급해서 그거를 담수로 만들어요. 그 담수를 만들어가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그거를 곳곳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열대 작물 같은 걸 심어가지고 그 물을 공급해서 그래서 그 안에 마치면 요 상주 같으면 스마트팜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팜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큰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상주에 사는데 그런 식의 형태의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개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지역까지도 그 바닷물을 또 개발해가지고 담수로 만들어서 물을 제공하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지역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과일이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지금쯤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가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무화과는 우리나라도 남쪽 지역에 저쪽이 전라도 지역으로 가면 무화과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광주 지역이나 그쪽 가보니까 여름철에는 무화과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무화과가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포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유럽의 시장에 농산물 시장에 우리는 여기서 뭐 포도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하면 가락동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것이 주로 유럽으로 갑니다. 근데 유럽에 가서 이 농산물 시장에 이 이스라엘 과일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스라엘 과일을 굉장히 많이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도가 높고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그 최신 무기가 병거입니다. 마병이에요. 말을 통해서. 근데 그 말을 어디서 구해 배웠을까요? 이스라엘이 말이 잘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이
애굽 왕과의 외교 정책 그리고 결혼 정책을 통해서 애굽과의 관계에서 많은 말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의 도움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말을 많이 가져오니까 성경의 말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 말을 많이 가지면 자기 그 말발굽알에 이런 말을 한번 타보셨어요? 말이나 낙타를 타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폴레옹이 막 말 타고 이렇게 한 그림 같은 그런 거 가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최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그런 개념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외양간이 몇 개라고요? 외양간이 4만 개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마병의 군사가 몇만 명이에요? 12,000명입니다. 최신의 부대가 1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 시대만 해도 그런 그 아버지 다윗 시대마다 그럴 수 없었는데 지금 엄청난 군대가 최정예 부대가 돼 있다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지방 관장들이 12관장들이 솔로몬 왕의 음식을 공급하는 일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고 그 말들에게도 준마에게도 말과 준마란 말까지 있네, 그죠? 그리고 준마는 아주 뛰어난 말들에게도 먹일 음식이 풍부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영화가 뛰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솔로몬 개인의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혜란 말을 찾아보니까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엄청난 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이해력입니다. 마음이 넓어가지고 큰 이해를 가지고 포용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넓은 마음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의 융성기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주전 970년,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1000년경에 최고의 문화의 융성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인간이 이 지구가 말이에요.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이 지구를 움직이는 큰 혁명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혁명의 시대를 지축 시대라 그래요. 큰 기둥이 이렇게 큰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4대 문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문명이 있었고 인도에도 문명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애굽에 문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문명이 생긴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주전 한 500년경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 또 그런 지적 혁명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같은 그 서양의 지적 철학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을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엄청난 지적 혁명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유럽의 정신적인 문명을 지배하게 돼요. 나중에요. 근데 또 지적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의 이 이스라엘 땅에 지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솔로몬의 혁명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뛰어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최고의 지적 문화적 업적을 이뤘다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나냐.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이 엄청났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그 시대를 어떤 때는 조선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라고 어느 때라 그래요? 세종대왕 때라고 말하죠. 세종대왕 때 그의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한글을 만들고 그다음에 치국이라든지 여러 과학적인 것을 만들어서 최고의 것들이 나오거든요. 조선 후기 때 가면 영조, 정조 시대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원성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그 공법 같은 게 굉장히 현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공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명들을 도입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후에 나라가 쇠퇴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회복의 운동이 영조 종조 시대에 일어나요. 근데 그게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왕을 중심으로 너무 협소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좌절돼 버려서 결국은 조선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큰 문화적인 융성기가 일어났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요새 말하면 지식혁명의 그것을 시발점을 이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최고의 지적인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동 사회의 탑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가면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 월드컵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두바이라는 것은 그 왕이 말이에요. 그 왕이 톱 클래스 세계의 아주 브레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왕세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도시를 또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 그 나라 뭐 굉장히 크게 뭐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니고, 최고의 세계적인 모든 브레인들을,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중동 지역의 문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이라는 나라가 무슨 문명이 있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동이라는 나라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중동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서양이 문명이 발전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상가들이요, 시대가 가면서 다 잊혀져 버려요. 근데 이 중동의 사라셈 문명이라는데, 이 사람들의 문명, 이슬람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수학이 발전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발전해서 이거를 서양에다가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15세기, 16세기가 되면 이 서양 지역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게 단순히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사라셈 문명이 문명을 갖다가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전 세계가 서로의 도로의 발달과 지적인 발달과 요새 특별히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네트워크가 발전해서 네트워크가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이상주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그 중에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장학생들을 몇 명을 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래서 근데 잘하고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부모들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그 기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우리 이종백 집사님이나 이순우 집사님 가서 이제 그 가정들을 신방을 했는데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해가지고 그 애들 중심으로 그 부모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점에서 좀 더 뒷바라지를 해주면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그 어려운 막 힘든 그런,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보면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하는 걸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건강하게 자립하는 사회로, 자생하는 교회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21세기적인 이런 인재를, 창조적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아주 소프트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거든요. 중동이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도록, 지식혁명의 시대가 되도록, 우리가 이 과거의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지식혁명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그런 사회.
여러분 농촌도 지금 상주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촌에 스마트팜 해가지고 전부로 기계화시키고 국가가 여러 가지 면으로 활성화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 농촌 사회에 와서 뭐 몇십만 평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날마다 공무원 뭐 교사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거기 몇 년 막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만 애들한테 공부하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쪽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이 일어날 건지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마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 마올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아주 그 당시에 4명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든 사방나라에 들렸다. 문화, 예술,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이 과학, 기술, 자연과학 특별히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그리고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잠언을 몇 가지 지었다고요? 3,000가지를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는 1,005배. 그러니까 예술과 문화가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초목에 대하여, 초목이라는 뭡니까? 식물학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바노의 백향목에서도 다음에 나오는 우슬초까지 말하고 또 짐승과 새어 동물학자였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과학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문명과 발전과 직결이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각 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들으려고 온 지역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주 땅도 여러분 시장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기업을 어디다 유치하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한국 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우리 시민교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창조적인 인재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 30,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만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경제가 부흥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외교 정책이 평화 정책이 일어나고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그러면서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우리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이 남북의 대치 가운데도 경제가 부흥하게 하시고 과학이 발전하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1등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지식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융성하게 문화가 발전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중요시하게 하기에는 한 생명을 중요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운 삼복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웃을 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이번 주일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정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모든 수련의 일정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잘 기도로 준비해서 모이고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래서 앞으로 그 생명의 씨앗이 꽃피고 열매 맺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여름철에 땀 흘려 기도하며 준비해서 가을에 많은 수확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